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저의 자만심 때문에 큰 코 다친 60대 여성입니다. 살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 보는 눈이 생긴다고들 하잖아요. 저도 그 말을 참 믿었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사람의 속내를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동안의 경험들이 제게 사람 보는 안목을 길러줬을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인생의 큰 사건을 겪으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항상 현명해지는 건 아니란 걸요. 오히려 그 자만심이 저를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었어요. 사람 보는 눈이 생겼다고 자부하던 그 교만함이 결국엔 제 발목을 잡고 말았던 거죠. 저처럼 자만심을 가졌던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에겐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아들 준수가 있는데요. 준수가 돌을 지났을 무렵 병에 걸린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과부가 되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저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얼마나 막막했는지 몰라요. 한참 아이가 부모의 손길을 필요로 할 나이였거든요. 처음엔 모든 게 너무 버거웠어요. 남편이 일찍 떠나고 나니 모든 책임이 제 몫이 되었죠. 친정부모님께 아이를 맡겨놓고 일을 2개, 3개씩 하면서도 쉬는 날이나 집에 돌아오면 아이를 보며 활짝 웃으려 애썼습니다. 적은 시간이라도 부모로서 아이와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싶었거든요. 이런 부모 마음을 알아준 걸까요? 우리 아들은 정말 잘 자라줬어요. 누구보다 속 썩이지 않고 공부도 잘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참 예의 바르다는 칭찬 많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아들이 참 고맙고 대견했죠. 고등학교 때는 성적도 너무 좋아서 학교에서 장학금도 받고 대학에 갈 때는 학비가 걱정됐는데 스스로 장학금을 받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안쓰러운 마음에 엄마가 어떻게든 학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을 때 아들 준수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이제 엄만 조금 쉬세요. 학비는 제가 장학금 받고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알바도 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엄마가 저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제서도 엄마 도와드릴 차례예요. 아니야, 아직은 엄마가 더 해줄 수 있어. 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아니에요, 엄마. 제가 더 이상 엄마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는 저 때문에 힘든 거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전 지금까지 엄마가 해준 걸로도 충분해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엄마가 없었으면 저도 이렇게 잘 못 컸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정말 힘이 빠지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힘든 게 다 풀리면서 아들이 참 대견하고 고맙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에 혼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아들은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취직도 대기업에 잘했어요. 첫 월급 받았을 때 저한테 꼭 선물을 해주고 싶다고 했는데 사실 전 그저 아들이 무탈하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너무 충분했어요. 엄마, 오늘은 내가 쏠게요. 내가 회사에서 처음 받은 월급이잖아요. 엄마랑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아이고, 그래도 그 돈은 네가 써야지. 엄마는 네가 힘들게 번 돈인데 괜히 나한테 쓴다니까 미안한데? 아니에요, 엄마. 엄마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건데 이건 꼭 해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먹고 싶은 거 다 시켜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그러면 엄마는 간단하게 먹을게. 너무 비싼 거 말고 맛있는 거 하나 시키자. 아니라니까요. 오늘은 그냥 엄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엄마도 이제 조금 편하게 살면서 즐겨야죠. 이건 제 진심이에요, 엄마. 아들의 진심 어린 마음에 저도 모르게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이지. 저는 남편을 잃고 혼자 남겨졌을 때 이렇게 힘든 시간을 잘 견딜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아들이 제게 준 사랑과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취업도 했겠다. 바라는 건 좋은 배필을 만나는 것뿐이었어요. 아들이 결혼 정년기가 되자 이리저리 소개를 받고 다니더니 대기업에 다니는 예비 며느리를 만났어요.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더라고요. 참 똑똑하고 예의 바른 아이라서 이 아이라면 우리 아들과 잘 맞겠다 싶었죠. 제가 예비 며느리를 보고 참 똑똑하다 감탄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예비 며느리를 따로 불러서 밥을 사 먹인 적이 있었어요. 둘이서 식당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 외국인이 무슨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면서 뭔가 물어보는데 화면엔 일본어랑 한국어가 섞여 있었어요. 나이 든 제 눈엔 이게 뭔가 싶었는데 나중에 며느리한테 물어보고서야 그게 번역기 어플이라는 걸 알았죠. 그때 예비 며느리가 아주 차분하게 웃으며 그 여자에게 다가가더니 휴대폰 화면을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외국어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 여자 얼굴에 화색이 되면서 외국어로 물어물어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저는 그 여자가 일본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며느리가 외국어 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어요. 정말 막힘없이 친절하고 자신감 있게 대화를 이어가더군요. 손짓으로 방향을 가리키면서 설명을 해주고 그 외국인이 잘 알아듣지 못하고 갸우뚱할 때는 조금 더 쉽게 풀어 설명해주기도 했어요. 예비 며느린 외국인의 말에 침착하게 대답했고 방언 터진 것 마냥 술술 말했죠. 며느리의 친절한 설명에 그 외국인은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니, 너 외국어를 그렇게 잘하니? 놀랐잖아.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일본어학과 나와서 그래요.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학교 다닐 때 많이 연습했거든요. 저희 학과에선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제 실력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긴 엄청 잘하는구만. 네 말대로 저번에 일본어학과 나왔다고 들은 것 같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영문학과니 프랑스어학과니 나와도 외국인 앞에 서면 얼어버리는 사람들 널렸잖아. 우리 조카가 영문학과인데 영어를 우리 아들보다 못하던데? 넌 진짜 대단한 거야. 똑똑한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 수준일 줄은 몰랐네. 영은이 진짜 너무 멋지다. 지적이야. 아, 어머니,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든든했던지요. 단순히 예비 며느리를 칭찬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랑스러웠어요. 언어를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모습도 배려심 깊어 좋았거든요. 예비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보니 이 정도로 똑똑하고 따뜻한 사람을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맞이할 수 있게 된 게 정말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날 이후로 예비 며느리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1년 뒤 저는 두 사람을 결혼시켰어요. 진심 어린 축하와 사랑 속에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죠. 결혼식 날 저는 눈물이 핑 돌 만큼 기뻤어요. 제 옆에서 준수와 며느리가 서약을 나누는 모습을 보는데 그 순간이 참 꿈만 같더라고요. 그날 전 새로운 인생의 막을 연 아들을 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마치고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퇴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제 우리 준수도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이 아이가 이제는 이 멋진 며느리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구나 싶어서요. 며느리와 아들 준수가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갈 것을 믿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의 밝은 미래만을 기대하며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참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핑크빛으로만 물들 것 같았던 아들 내외의 결혼 생활에도 위기가 찾아왔죠. 아들이 결혼하고 딱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잘리게 됐습니다. 요즘 AI 기술이 많이 발전한다고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컴퓨터가 척척 박사가 되어버려 사람을 대체하기 시작하니 대기업들도 인력을 줄이기 시작했거든요. 안 그래도 아들이 자기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하나둘씩 잘리고 있다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작 그 대상이 된 건 우리 며느리였어요. 며느린 충격을 받았는지 며칠 동안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라도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으면 그런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며느린 절망에만 빠져있는 아이는 아니라 다시 재취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재취직이 생각처럼 쉽진 않더군요. 며느린 계속해서 대기업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은 며느리에게 중소기업도 지원해보라고 권했지만 며느리가 대기업만 고집했어요. 며느리의 백수기간이 늘어나자 눈 높은 며느리를 답답해하던 아들은 결국 며느리와 다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가 오랜만에 아들네 집에 놀러 갔던 날이었을 거예요. 셋이서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 며느리 취업 얘기가 나왔고 또 대기업에 탈락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들은 답답해하며 이젠 정말 눈을 낮추란 말을 했고 그걸 계기로 두 사람이 또 말다툼을 벌이게 됐어요. 이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지금 대기업 들어가는 게 예전만큼 쉬운 일이 아니야. AI니 뭐니 하면서 사람도 많이 안 뽑고 우리 회사도 지금 잘릴까봐 긴장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나도 알아. 그렇다고 내가 중소기업 가는 건 말도 안 돼.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그걸 포기하고 형편없는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거야? 포기가 아니라 잠시만 눈을 낮추자는 거야. 일단 어디든 들어가서 경력을 쌓으면 다시 기회가 올 수도 있잖아. 일단 거기서 일하다가 또 이직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중소기업이라고 무조건 형편없는 게 아니야. 찾아보면 좋은 데도 많아. 말이 쉽지. 그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 줄 알아? 나 당신이랑 결혼할 때도 내 커리어에 자부심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 와서 그걸 버리라니 그게 말이 돼? 나도 당신 마음이 이해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을 생각해야 해. 우리 둘 다 일해야 생활이 유지되잖아. 우리 집 대출금을 생각해봐. 한두 푼이 아니잖아. 그리고 나중에 아이도 가질 텐데 당신 육아휴직하기 전까지 벌어놔야 할 거 아니야. 나 혼자 벌어서 모든 걸 책임지기엔 솔직히 버거워. 그래서 나보고 아무 회사나 들어가서 돈 벌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건? 자존심은 뭐가 되는데? 나 그렇게 못해. 절대 안 돼. 왜 그렇게 당신 생각밖에 안 해? 나는 우리 둘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건데 당신은 항상 자기 자존심만 생각하잖아. 나도 당신 기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건데 언제까지 그렇게 고집 부릴 거야? 당신이 힘들어하는 것도 싫고 우리 둘 다 더 좋은 미래 위해서 조금씩 양보하고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해. 항상 당신 생각만 강요하니 난 정말 답답해 죽겠어. 너네들 밥상머리에서 꼭 싸워야겠니? 여기서 이렇게 싸운다고 영은이가 바로 취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꼭 엄마 온 날에 이렇게 다퉈야겠냐고. 엄마 진짜 속상하다. 죄송해요. 엄마 기껏 오셨는데. 물론 네 심정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준수야, 며느리 입장도 이해해줘야지.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시어머니가 있는 앞에서 남편한테 그렇게 닥달당하면 누가 좋아하겠니? 며느리 너도 마찬가지야. 준수한테 이런 말 들으면 속상한 거 이해한다. 그런데 틀린 말이 아니야. 어느 정도 현실을 생각할 필요는 있단다. 우리 지금 상황이 여유롭지 않은데 조금은 눈을 낮추고 함께 방법을 찾아보는 게 중요해. 네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알지만 때로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지혜로운 거야. 우리 가정을 위해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좋겠구나.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답 없는 고집불통은 아니더군요. 결국 며느린 마음을 조금 바꾸고 눈을 낮추기로 했어요. 며느린 중소기업급의 일본 무역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답니다. 처음엔 많이 망설였지만 이 회사가 생각보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무역회사 특성상 출장이 잦긴 했지만 오히려 며느린 그 점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워낙 여행을 좋아하는 아이니까요. 아들은 처음엔 유부녀한테 출장을 자주 보낸다고 투덜댔지만 전 그런 아들을 타이르면서 너도 그렇게 너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들면 안 된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한 발자국 양보해서 눈을 낮추고 취직을 했으면 아들 보고도 참고 양보하는 게 있어야 한다고 했죠. 며느리는 순조롭게 회사 일에 적응했어요. 며느리가 말하기를 그 무역회사가 비록 이름이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알짜배기 강소기업 같은 곳이라고 했어요. 연봉도 기대보다 높고 상여금도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이 회사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상여금까지 합하면 대기업보다 연봉이 높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눈을 낮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선택이 참 잘한 것 같아요. 일본 가는 것도 재밌고 일도 나름대로 보람이 있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여기 취직하기 전까지 마음고생 많았는데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으면 좋겠다. 네, 어머니.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니가 저한테 조언해 주신 덕분에 마음을 바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며느린 무역회사에서 열심히 일했고 연봉도 많이 받는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비싼 선물을 가져오곤 했어요. 한 번은 일본에서 유명한 고급 차 세트를 사왔고 또 한 번은 고급 접시 세트를 선물로 안겼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꽤 가격이 나가는 것들이었죠. 제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니 며느리는 그저 웃으며 어머니 생각하면서 산 거니까 받아달라고 하더군요. 정말이지 그 모습이 얼마나 기특하고 고마웠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한시름을 덜었다고 생각하고 당분간 더 이상의 걱정은 없을 줄 알았죠. 하지만 또 다른 시련의 파도가 몰려오더군요. 어느 날 제 생일이라고 며느리가 도시 근교에 있는 호수 근처에 비싼 한정식 집을 예약해 주었어요. 평소에도 며느리가 저를 잘 챙기긴 했지만 이렇게 특별한 날까지 세심하게 준비해 주니 정말 호강하는 기분이었죠. 며느리 덕분에 호강한다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식사 중간에 갑자기 며느리의 휴대폰이 울리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회사에서 전화가 온 것 같아서요. 잠시 다녀올게요. 그래. 일부러 다녀와. 중요한 전화일 수도 있지. 며느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고 저와 아들은 며느리를 기다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나간 지 5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저도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정식집 아주머니에게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아주머니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죄송해요, 손님. 지금 화장실 변기가 좀 막혀서요. 옆에 있는 카페 화장실을 빌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감사합니다. 저는 옆에 있는 카페로 향했어요. 카페 주인이 열쇠를 주면서 뒷문으로 나가면 화장실이 있다고 알려주더군요. 뒷문으로 나가 화장실을 찾고 있던 중 근처에서 며느리가 통을 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며느리에게 아는 척을 하려다가 며느리가 통화를 하며 짜증을 부리는 모습에 멈칫하게 됐어요. 며느리는 저와 달리 사람의 기척을 못 느낀 듯 통화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아니, 왜 내가 그 사람들 목숨까지 신경 써야 하냐고. 거기까지 데려다 줬으면 그걸로 끝이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해서 죽든 말든 그게 왜 우리 업장 책임이야? 우리 사정 아니니까 알아서 하라고 해. 미친년들이 돈 벌게 해줬으면 고맙다고 바지가랑이라도 잡아야지. 이제 와서 도망을 치려고 해? 물론 신고 같은 거 절대 못하게 막아야 해. 알았지?
그 말에 저는 숨을 죽이고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는 분노와 냉정함이 느껴졌고 내용 또한 정말 무시무시하다고 느껴졌어요. 며느리가 화내는 모습을 본 적 없는 건 아니지만 저렇게 비정한 모습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차갑고 냉정한 말투로 남의 목숨을 대해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 낯설고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렇게 며느리가 성질을 부리며 전화를 끊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있는 쪽으로 오더라고요. 다행히 뒷문 근처에 있던 큰 박스 더미가 저를 가려준 덕분에 며느리는 저를 보지 못했어요. 저는 며느리의 대화를 듣고 나서 마음이 참 찝찝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던 며느리와 너무 다른 모습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 순간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리에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생일이 지나고 며칠 뒤 며느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 생일을 간단하게 보낸 게 아쉽다면서 연차를 냈으니 2주 뒤에 일본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며느리가 저를 위해서 여행까지 준비해주는 것에 감동했겠지만 그날 들었던 무시무시한 통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이런 제안조차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찝찝한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계속 머릿속이 복잡했죠. 만약 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색해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엔 그 통화 내용이 너무도 무시무시했기에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아프고 답답한 심정이었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지만 결국 일본 여행을 다녀온 후에 아들에게 몰래 이야기를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지금 당장은 여행을 앞두고 분위기를 망칠 수 없으니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일본 여행 날이 다가왔어요. 아들도 이날 맞춰 연차를 냈고 우리 셋이 함께 가기로 했죠. 그런데 여행 전날 갑자기 아들이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며 함께 못 가게 되었어요. 아들은 아쉬워하며 둘이라도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요. 어떻게든 다 같이 가고 싶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빠질 수가 없게 됐어요. 아이고, 괜찮아. 일이라는 게 어쩔 수 없지. 엄마는 네가 바쁜 거 알잖니. 대신 이번에는 며느리랑 둘이 다녀올 테니까 다음에 꼭 같이 가자. 진짜 죄송해요, 엄마. 꼭 다음에는 다 같이 갈 수 있게 할게요. 걱정 말고 회사 일에 집중해. 중요한 일이니까 최선을 다하는 게 맞지.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집사람한테 엄마 잘 좀 챙겨달라고 말할게요. 그래. 우리 둘이서 잘 안전하게 다녀올 테니 너는 일 열심히 하고 다음에는 우리 셋이서 더 재미있는 여행 계획 세우자. 그렇게 여행 당일이 됐고 며느리 차를 타고 공항에 도착했어요. 며느리는 하도 출장을 자주 다니다 보니 공항 주차 정기권을 끊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를 주차해놓고 출국할 예정이었죠. 그리고 출국 전 수화물을 붙이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실수로 놓고 온 짐가방이 있다면서 다시 공항 주차장 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어머님, 죄송해요. 가방 하나를 놓고 온 것 같아서요. 잠깐 주차장에 다녀올게요. 금방 올 테니까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래, 천천히 다녀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며느리는 주차장으로 가고 저는 혼자서 며느리가 기다리라고 있으란 곳에서 얌전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사라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갑자기 처음 보는 남자 꼬마아이 하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작은 체구에 커다란 눈을 가진 아이였고 느낌상 초등학교 3학년이나 4학년 정도로 보였어요.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우울한 인상인 아이지만 뭔가 단단한 결심이 서 있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 아이는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이랑 일본 가는 거예요?
어머, 꼬맹이 네가 그걸 어떻게 하니? 우리 며느리랑 같이 일본에 가려고 하는데. 그러자 그 꼬맹이는 덥석 제 손을 붙잡더군요. 그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는데 그 떨림은 마치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것처럼 전해졌어요. 아이의 손가락 끝까지 떨림이 퍼져나오는 느낌이었죠. 그 작은 손이 얼마나 간절한지 저도 모르게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떠서 저를 바라보며 간절한 표정으로 마치 제발 자신을 믿어달라는 듯 말했어요. 할머니, 제발 가지 마세요. 저 여자 따라가면 안 돼요. 진짜 위험해요. 할머니 죽을 수도 있어요. 제발 가지 마세요. 얘야,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며느리랑 여행 가는 건데 내가 죽을 거라니. 도대체 무슨 말이야? 왜 그런 거야? 꼬마는 제 손을 더 꼭 쥐더니 고개를 떨구며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몸이 작게 떨리며 자꾸만 제 손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처음 보는 아이가 이렇게 간절하게 저를 붙잡고 말하니 머릿속이 혼란스러웠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이 아이가 왜 이러는지 이유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아이의 어깨를 붙잡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유를 설명해야 따라갈 거라고. 그냥 무작정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자 아이의 눈에 눈물이 핑 돌더니 결국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이모도 저 아줌마랑 일본 갔다가 실종됐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할머니도 위험할까 봐요. 제발 가지 마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우리 며느리랑 같이 일본 간 사람이 실종됐다고? 꼬맹이 너 그거 진짜야? 너 어른 놀려먹으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저 그런 걸로 거짓말 안 해요. 제가 한 말은 진짜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순간 며느리와 그 무시무시한 통화 내용이 떠오르며 이 아이의 말이 정말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아이에게 조금 더 자세히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에 진정하려 애쓰며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 이모가 어떻게 되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겠냐고 말이죠.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내가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희 엄마랑 이모요. 둘 다 일본으로 갔었거든요. 그때 아까 그 아줌마도 있었고 공항에서 빠빠이 했어요. 뭐라고? 며느리랑 같이 빠빠이 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니? 정확히 좀 말해줄 수 있겠니? 엄마랑 이모가요. 돈 많이 벌어오겠다고 하고 일본 갔었어요. 공항에서 엄마랑 이모 배웅해주려고 저랑 할머니가 같이 갔었거든요. 그때 그 아줌마도 거기 있었어요. 엄마랑 이모랑 같은 비행기 타고 갔어요. 그랬구나. 그런데 네 이모가 왜 실종됐다는 거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우리 엄마랑 이모가 일본에 가서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래도 엄마는 가끔 연락이 되는데 이모는 전혀 연락이 안 돼요. 엄마도 이모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대요. 우리 엄마가 이모를 지금 찾아보곤 있다는데 아직도 연락이 안 온 거 보면 이모를 아직 못 찾았나 봐요. 할머니 너무 무서워요. 가지 마세요. 할머니도 우리 이모처럼 사라지시면 어떡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네가 나한테 가지 말라고 말했던 거구나. 그런데 어쩌다가 대체 너 같은 꼬맹이가 공항에 혼자 있는 거야? 혹시 여기를 너 혼자 온 거야? 어른도 없이? 오늘 할머니랑 같이 왔었어요. 할머니 원래 엄마랑 이모가 그리워서 자주 공항에 오세요. 근데 이모까지 연락이 안 되니까 할머니가 엄청 걱정하시면서 마음 진정시켜야겠다고 오늘도 오신 거예요. 저도 학교 쉬는 날마다 할머니랑 같이 왔고 그래서 오늘도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할머니는 어디 계신 거야? 어디 화장실이라도 가신 거니? 내가 너희 할머니를 좀 봐야겠어. 여기에는 우리 할머니 말고도 다른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꽤 많은데 공항 쉼터 같은 데서 장기도 두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도 지금 모르는 할아버지랑 장기 두고 계세요. 전 재미도 없고 심심해서 돌아다니다가 그 아줌마랑 할머니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그 아줌마 무서운 아줌마니까 제발 따라가지 말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턱대고 이 꼬마의 이야기를 다 믿어도 될지 판단이 안 섰어요. 어린애가 장난을 치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꼬마의 말을 그냥 넘기기에는 꼬마가 우리 며느리의 인상착의를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고 얼굴 어느 부분에 점이 있는 것까지 다 알더군요. 며느리와 이 아이의 가족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아직 감이 잡히지 않았지만 왠지 제가 저번에 들었던 통화 내용과 연관이 있을 거라는 촉이 왔어요. 저는 그 꼬맹이에게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야, 너희 부모님이랑 할머니는 이모 실종됐다고 신고는 하셨니? 경찰이나 대사관 같은 데 이야기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아니에요. 신고하면 안 된다고 엄마가 말했어요. 신고하면 일본에서 쫓겨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랑 이모를 일본에 데려온 사람들이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엄마가 위험해질 수 있대요. 그래서 신고 못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건 분명히 불법적인 일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 왜 신고를 못 하겠어요? 저는 지난번 며느리의 통화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신고하지 말라고 통화 속 상대한테 으름장을 놓았잖아요. 신고를 하지 말라는 게 이 일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이 꼬마의 말도 그렇고 사람이 실종됐는데 신고를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점점 사태의 심각성이 느껴졌고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야, 그럼 지금 너희 할머니한테 가자. 너네 할머니와 얘기를 더 해봐야겠어. 나도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 할머니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네? 그건 좀 우리 할머니는 모르는 사람이랑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랬는데 혼나면 어떡해요? 꼬맹아, 이모 찾고 싶지 않아? 이모를 찾고 싶으면 내 말 들어줘. 할머니한테 혼은 나겠지만 그래도 이모를 찾는 게 먼저 아니겠어? 꼬마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주저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꼬마에게 앞장서려고 했고 우리는 함께 공항 안을 걸어 꼬맹이의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만나자마자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었어요. 꼬맹이의 할머니는 본인 딸들이 정말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떠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제 며느리가 있었죠. 며느리가 그들에게 해외 일자리를 알선해준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무역회사 직원이라며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죠.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며느리의 모습이 완전히 가면을 쓴 거였다는 생각에 그 충격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아직은 안개 속에 갇혀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지만 모든 것이 드러날 때는 얼마나 추악할지 생각하면 할수록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을지 두려움마저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속이고 큰 거짓말을 해왔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점점 숨쉬기도 어려워질 만큼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가다듬고 할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따님분께서 실종됐다고 하셨죠? 이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신고를 하셔야 해요. 경찰에 알리고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딸이 신고하면 큰일 난다고 했어요. 우리 딸이 일본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데려온 사람들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딸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무서워서요.
일단 딸이 찾아보고는 있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따님이 실종됐는데 기다리고만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지금 이렇게 손 놓고 있는 동안 따님분께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유, 그러다가 첫째한테까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첫째가 울면서 말하는데 도저히. 할머니, 지금 중요한 건 이모를 찾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둘째 따님분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신고라면 최소한 우리가 무슨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제가 할머니를 설득하는 동안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계속 왔지만 저는 무시하고 받지 않았어요. 지금은 일단 이 꼬맹이와 할머니를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만약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면 이 둘에게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했던 통화 내용만 들어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거든요. 결국 제가 계속 설득한 끝에 꼬맹이의 할머니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하셨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움이 컸을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요. 저도 더 이상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순 없겠네요. 신고해야죠. 우리 둘째를 찾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해야 해요. 잘 생각하셨어요, 할머니. 저도 함께 도울게요. 제 며느리니까 며느리에 관련된 자그마한 거라도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경찰에 가서 상황을 말씀드리면 될 거예요. 저는 할머니와 꼬마를 데리고 경찰서로 향하면서 마음속으로도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어요. 두려움, 불안, 그리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얽히고 설켜서요. 지금은 무섭고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며느리가 아무 죄가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는 용기 내어 실종 신고를 하셨고 저는 옆에서 할머니의 말을 도와드리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경찰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고 있는 중에 경찰은 해외 실종 사건이라며 대사관에도 연락해야 한다고 했어요. 머릿속이 계속 복잡했어요. 그러던 중 경찰이 저에게 며느리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 해외 일자리 알선을 해주었다는 분이 며느리분이라고 하셨죠? 그분에 대해서 아는 만큼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아이는 제 며느리예요. 평소에는 무역회사에서 일한다고 늘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출장도 자주 다니고 집에서도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번 일을 알게 되고 나니 그게 다 진짜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날 통화 내용도 그렇고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불안해요. 통화 내용이요? 그날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날 들었던 통화 내용을 최대한 상세하게 이야기했어요. 파렴치한 짓을 한 며느리였지만 그래도 내 가족의 치부를 드러낸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거짓 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만 한다는 생각에 최대한 침착하게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진술을 마치고 나니 그래도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생각에 약간의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제 전화가 울리더군요. 아들이었어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집사람이 잠깐 주차장 갔다 온 사이에 엄마가 공항에서 사라져서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무슨 일인가 했어요. 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준수야, 엄마 지금 경찰서에 있어. 중요한 일이 있어서 신고하러 왔단다. 그런데 이건 네 엄마, 그러니까 내 아내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아라. 엄마가 주소 알려줄 테니까 조용히 경찰서로 와줄래? 뭐라고요? 경찰서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엄마, 왜 거기 계신 거예요? 지금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고 중요한 일이니 네가 빨리 와줬으면 좋겠다. 엄마가 곧 주소 보낼게. 며느리한테 절대 말하지 말고, 알았지? 아들은 당황한 듯 잠시 말이 없었지만 곧 알겠다고 했어요.
저는 전화기를 끊고 주소를 문자로 보내면서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고 두려웠습니다. 이 일이 우리 가족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지금 이 길을 가야 했어요. 이걸 그냥 외면하면 꼬맹이와 꼬맹이 할머니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경찰서에 도착하고 나서 저는 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제 말을 들으면서 점점 얼굴이 굳어졌고 눈에 충격과 혼란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정말 집사람이 그런 일에 연루되었을 리가 없잖아요. 엄마, 혹시 무슨 오해가 있는 건 아닐까요? 준수야,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이렇단다. 경찰에서 알아본 결과도 너무 이상하고 며느리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할 때야. 엄마, 난 정말 믿기 힘들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엄마, 다시 한 번만 물을게요. 엄마가 지금까지 말한 거 진짜 맞죠? 엄마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경찰도 뭔가 수상한 점이 많다고 했어. 지금은 우리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에 협조해야 해. 너무 큰 비밀을 알게 된 아들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아들의 얼굴은 허망하고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감정과 절망감이 온몸을 감싸는 듯했죠.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믿었던 배우자에게서 뒤통수를 맞은 아들의 짠한 모습이 너무 불쌍했고 동시에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준수가 얼마나 며느리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믿어왔는지를 알기에 그 배신감이 더 크게 다가왔죠. 그렇게 몇 시간이 더 지나가며 경찰 조사가 진행됐어요. 그렇게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점점 역겨운 사실들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며느리분이 근무하신다는 무역회사를 조사해본 결과 여러 가지 수상한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회사 대표는 예전에 일본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다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당시 사업체를 폐업했는데 또 회사를 세운 걸 보니 이름만 바꿔서 똑같은 일을 다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로커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 이 대표란 사람은 과거 여성들을 모집해 해외 원정을 보내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이 해외 원정을 뛰면서 했던 일은 말이죠. 어르신 앞에서 이런 말까지 대놓고 하긴 그런데 남자들에게 웃음을 파는 일 정도라고만 해두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성들을 넘기는 과정에서 이상한 곳에 넘겨서 행방불명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흔히 말하는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흔하고요. 그래서 같이 해외 원정을 갔던 여자들조차 주변에서 그런 일이 발생해도 자기의 불법 체류 사실이 들킬까봐 신고를 못하기도 하죠. 또 사라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도 했고요. 조사를 하다 보면 회사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그랬던 거죠. 그럼 집사람이 그 일에 연루된 건가요? 그 회사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지만 일자리 알선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해외로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실종자들의 가족들에게 신고를 못하게 협박한 정황까지 확인됐으니까요. 대체 이 미친 여자 뭐라고 돌아다닌 거야? 아들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책상을 쾅쾅 치며 분노를 터뜨렸어요. 아들의 얼굴은 울분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맺힌 채로 터져나오는 화를 참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죠. 사람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면 눈물이 나온다고도 하잖아요. 아들의 모습은 딱 그랬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경찰들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안타까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이 상황의 무게를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분노의 눈물을 흘리며 감정을 표출하다가 한참 후에야 숨을 고르며 겨우 진정을 시켰어요. 눈물을 닦고 깊게 숨을 내쉰 아들은
결국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통화 좀 해야겠어요. 집사람한테 경찰서로 오라고 해야겠어요. 어차피 조사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을 피할 순 없잖아요. 그래, 어쩌면 그게 맞을지도 모르겠구나. 이젠 우리가 직접 마주해야만 할 때인 것 같아.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걸었어요. 예상외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냉정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당장이라도 며느리한테 욕을 갈기고 싶은 걸 꾹꾹 누르면서 통화하고 있는 듯했어요. 결국 며느리도 아들에 의해 도주와 별다른 불응 없이 생각보다 순순히 경찰서로 소환되었고 우리는 며느리를 기다리며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며느리가 경찰서에 도착하자 아들과 저는 동시에 벌떡 일어나 며느리를 향해 다가가면서 바로 소리를 지르며 따졌습니다. 경찰서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난동을 피우는 건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증스럽게도 며느린 경찰의 뒤에 숨어버리더군요. 아들이 경찰의 뒤에 숨은 며느리를 잡아당기려고 하자 경찰은 진정하라고 저희를 말렸어요.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됐을 무렵 며느린 저희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읍소하고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구질구질한 변명이라 해야 맞겠군요. 저 어쩔 수 없었어요. 예전에 대기업에서 벌었던 돈을 다시 벌고 싶었고 사람들에게 괜찮은 회사 다닌다고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냥 그저 그런 중소기업은 호진데다가 돈도 쥐꼬리만큼 주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 취직한 거예요. 불법적인 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번듯한 무역회사에 출장도 자주 다니니 다른 사람들 눈에는 멋있어 보일 것 같았어요. 게다가 돈도 많이 주니까 제 체면도 세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들키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니,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들킨 걸 후회하는 거야? 세상에, 내가 정말 사람을 잘못 봤어. 너 같은 인간을 우리 집안 며느리로 받아들이다니 이게 다 무슨 짓이냐. 이렇게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인간이었을 줄이야. 사람 취급해주기도 아까운 걸 며느리로 들이다니 내 눈이 얼마나 어두웠던 거냐고. 엄마, 나도 전현이 하는 말 하나도 믿기지 않아. 어떻게 돈 좀 더 벌어보겠다고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할 수 있냐고.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이냐? 네가 정말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뻔뻔하게 나한테 미소 지으며 살 수 있었겠어? 너 정신병자 아니면 뭐야? 정말 너 같은 인간하고 함께 살아온 내 자신이 혐오스럽고 이렇게 뒤통수를 맞은 내가 한심해 보일 지경이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아들은 손에 있던 결혼 반지를 벗어 던졌어요. 그 반지는 바닥에 떨어져 딸랑 소리를 내며 굴러갔습니다. 그 소리가 온 경찰서에 울려 퍼지는 듯 했죠. 아들은 이어서 입고 있던 자켓도 벗어 던지듯 내팽개치며 며느리를 노려봤어요. 자켓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먼지가 날리고 그의 얼굴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분노와 실망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너랑 갈라설 거니까 이딴 반지 필요 없어. 네가 선물로 준 자켓도 가져가라. 네가 준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 자켓도 분명 네 더러운 돈으로 산 거겠지? 야, 내가 너한테 돈 벌라는 게 뭐 억대 연봉을 가져오라고 했어? 난 말이야, 그냥 동반자를 바랬을 뿐이야. 뭐 대단한 걸 바란 게 아니라 최저시급이라도 떳떳하게 일하고 가정을 위해 일조할 수 있는 사람이 좋다고. 너 같은 미친년과는 갈라 설난다. 이혼하자. 이제 다시 네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이혼?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도 내가 벌어온 돈 좋다고 쓰지 않았어? 이렇게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당신도 결국 나한테 빌붙어서 살았으면서 이러는 거야? 진짜 기가 막히네. 네가 벌어온 돈이 더러운 돈인 줄 알았으면 난 안 썼어. 어머님도 뭐라 말씀 좀 해보세요. 당신 아들내미가 뭐라 말하는지 보시라고요. 어머님도 제가 준 비싼 선물들 다 받아놓으셨잖아요. 전 어머님 해외여행까지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만큼 했으면 어머님도 최소한 이혼은 막아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미친년 말 듣지 마. 저딴 년 말 들을 필요 없어. 너 경찰 조사 다 받은 다음에 당장 짐 싸서 나가. 다시는 얼굴 들이밀 생각하지 말라고. 며느린 아들의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갑자기 아들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손이 마구 휘둘러지는 가운데 며느리의 얼굴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죠. 며느린 죽어도 집에서 못 나간다며 차라리 여기서 너 죽고 나 죽는 게 낫다는 식으로 어디 한번 해보자고 소리 질렀어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 눈살을 찌푸렸고 곧 손목을 잡아 제압했어요. 그러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옆에 책상에 남겨져 있던 짜장면 그릇을 들더니 며느리의 머리 위에 부어버렸어요. 그 짜장면 그릇은 다른 책상에서 조사받던 사람이 먹은 짜장면 그릇이었죠. 짜장면이 며느리의 머리와 옷 위로 흘러내렸죠. 검게 덕지덕지 묻은 꼬라지가 꼭 며느리의 시커먼 속내 같았습니다. 경찰은 다시 한번 우리한테 경고하며 경찰서에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아들이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죗값에 비하면 저 정도 망신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날 이후 결국 며느리와 아들은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분노가 오갔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네요. 아들은 며느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했습니다. 며느린 처음에는 이혼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를 썼고 심지어 아들에게 매달리며 용서를 구하기도 했지만 아들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선 뒤였어요. 아들은 며느리의 모든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혼 서류를 직접 준비하고 며느리에게 서명을 요구할 정도로 냉정했어요. 결국 며느리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음을 실감한 듯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도 이야기해 드릴게요. 며느린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정식으로 기소됐습니다. 해외로 일자리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와 실종된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신고를 못하도록 협박한 정황이 드러났어요. 경찰은 그런 혐의들을 토대로 며느리를 구속 수사했고 곧 재판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혼 후 아들은 한동안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동안 쌓아온 사랑과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경험은 아들에게 큰 상처로 남았어요.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 역시 이 상황을 접하고 큰 충격에 빠졌어요. 처음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당황했지만 점차 딸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깨닫고 괴로워했습니다. 딸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과 실망을 느꼈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자 했어요. 며느리 친정부모님은 우리한테도 진정으로 사과를 했고 본인 딸이 어렸을 때부터 목표가 있다면 물불 안 가리고 성취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하더군요. 그로 인해 이런 일을 벌인 것 같다고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성격을 단순히 성취욕이 강한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죠. 진작에 사람을 잘못 알아본 점에 대해 후회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은 스스로 다잡으며 조금씩 일어섰고 친구들과 가족의 도움을 받아 다시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아들의 곁에서 아들을 지지해주며 함께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겨내려 노력했어요. 이혼 후에도 며느린 몇 번이나 아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들은 철저히 무시하며 며느리와의 모든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씁쓸한 소식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기쁜 소식도 있었죠. 꼬맹이와 꼬맹이 할머니는 결국 이모를 찾았습니다. 실종된 이모는 일본의 한 작은 도시에서 발견되었어요. 꼬맹이의 이모는 밤에 하는 일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려고 한 거였는데 그 업소에서 꾸미고 치장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다면서 그거 갚기 전까지는 못 나간다는 식으로 말해서 계속 갇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그 자리를 함께 했었는데 꼬맹이와 할머니가 이모를 찾아서 재회하는 모습은 눈물 없인 볼 수 없었어요. 꼬맹이의 이모는 그동안의 고통을 말하며
할머니와 꼬맹이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가 무사히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아들과 저는 그 뒤로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어요. 아들은 그동안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장에서도 더 열심히 일하고 자기 개발에도 힘을 쏟으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저도 아들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조금씩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며느리와의 일이 남긴 상처가 남아있지만 그것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아물 거라 믿고 있어요. 가족이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이겨내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되더군요.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쉽고 순진하게 사람을 믿고 그 믿음을 확인하지 않고 지냈는지 깨닫게 됐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그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신뢰는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행동과 책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쌓아가야 하는 거라는 걸요. 아들 역시 이번 일을 통해 크게 성장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깨달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이제 사람을 쉽게 믿지 않지만 그 대신 더욱 신중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상대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겁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그리고 사랑과 신뢰를 진정한 의미로 지켜나갈 생각이에요. 그럼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